사람마다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설은 아주 화려한 문장, 또 멋진 액션으로 흥미를 자아내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어떤 소설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정적으로 흘러가는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달디단 설탕이나 초콜릿은 금방 물리지만 밍밍한 뻥튀기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극찬한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가 바로 이런 소설입니다. 어디를 봐도 독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사건이나 돌발적인 반전이나 역동적인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저 윌리엄 스토너라는 평범한 교수의 일생을 담담히 풀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책을 읽으면서 스토너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목표에 이르고자 했지만 이제는 갈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아쉬움과 회한에 한숨을 쉬고 있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동질감 덕분에 스토너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중장년 남자들의 페르소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는 작가를 많이 닮았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덴버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주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덴버 대학교로 돌아왔는데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문예 창작을 가르쳤으며 소설 4권과 2권의 시집을 낸 흔한 대학 교수였을 뿐이었죠. 그의 대표작인 스토너는 1965년에 발간됐지만 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목받게 됩니다. 주인공인 윌리엄 스토너 역시 미주리 대학교의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고 단 한 권의 책만 썼습니다. 그의 인생은 청소년기부터 가난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었으며 결혼을 한 후에도 딸을 낳은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윌리엄 스토너의 행적을 따라가며 서술하는 작가의 필체에는 말로는 형언하기 힘든 따뜻한 애정과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 듯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너는 1891년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20대였지만 고된 농사일로 인해서 훨씬 늙어 보였고요. 스토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며 17살에 벌써 어깨가 굽은 소년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찾기란 어렵겠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가 되는 게 일상인 시대였지만 스토너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컬럼비아 대학 농과대학에 입학시켰거든요. 스토너는 2학년 때 아처 슬론 교수의 수업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접한 후에 농학을 포기하고 영문학을 선택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방황하던 스토너에게 아처 슬론 교수는 너는 교육자가 될 운명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토너는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외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가업을 물려받으리라 믿었던 아버지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자식이 잃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외도를 인정합니다. 부모에겐 최악의 선택이었겠지만 스토너에겐 인생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변곡점이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스토너와 흡사한 선택을 해서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한국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빈농에서 태어났지만 꼭두 새벽에 일을 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가출하죠. 그는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됩니다. 그가 바로 해봤어의 주인공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토너와 정주영 회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스토너가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후 제1차 대전이 유럽에서 터집니다. 스토너는 메스티스와 핀치 두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영웅심과 정의감에 휩쓸린 미국 청년들이 유럽의 전쟁터로 떠나고 또 메스티스와 핀치도 입대하지만 스토너는 고민 끝에 학교에 남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핀치는 물론 주변 학생들로부터 배신자이자 비겁자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하죠.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안타깝게도 메스티스는 입대 1년 만에 전장에서 사망하고 핀치만 대위계급으로 귀환합니다. 핀치는 명분을 중시하면서도 한편 굉장히 세속적이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만큼 총알도 그를 피해갔던 모양입니다.
핀치는 학교로 돌아와서 학장을 비롯한 고위직들과 어울리면서 기회를 보는 한편 스토너와도 죽을 때까지 친구로 지내지만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일정 거리를 두게 됩니다. 스토너는 리셉션에서 부잣집 딸인 이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목석이나 다름없었던 스토너도 임자가 있었던 거죠. 스토너는 핀치에게 그녀를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서 결혼을 하지만 출발 전부터 이 결혼은 이미 실패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부간의 핵심인 성에 대해서도 아주 무지했죠. 스토너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 결혼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딸 그레이스에게 저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리스가 그레이스를 방치하던 시절에는 스토너가 일을 하는 도중에도 돌봐주어서 행복했지만 이리스가 엄마 역할을 자처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이리스는 그레이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체면 치레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거든요. 불만이 있었지만 그레이스는 엄마에게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인내할 뿐이었고 스토너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못합니다. 강요와 억지로 일관한 이디스의 교육은 결국 그레이스가 빗나가는 계기가 되고 10대 시절 예상치 못한 임신과 결혼,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아버지로서 스토너는 적어도 그레이스를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슬로원 교수로부터 교육자가 될 운명이란 이야기를 들은 후에 스토너의 인생에는 오로지 문학과 교육뿐이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했지만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개입을 용납하지 않고 반발하죠. 안타깝게도 스토너가 압도적인 유명세나 혹은 권위가 없었기에 불화를 빚은 다른 교수들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사 심사 과정에서 로맥스 교수가 지도하던 워커의 지식과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스토너는 합격을 시켜달라는 로맥스 교수의 압박을 무시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서 스토너는 교직에 있는 수십 년 동안 로맥스 교수의 극심한 간섭과 방해를 받으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로맥스가 학과장이었기 때문에 스토너의 강의 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로맥스 교수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협박 반, 설득 반의 자세로 회유하지만 스토너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스토너에게 교직과 교육은 그 어떤 부정과 불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시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사교육 배불리기와 이전 투구밖에 관심 없는 어느 나라의 교육계 환경과는 비교하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스토너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40이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죠. 캐서린은 그의 수강생이자 박사 과정을 밟던 후배였습니다. 그녀의 논문을 살펴봐주던 과정에서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잠들어 있던 불씨가 아주 활활 타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그 불길에 아낌없이 몸을 불사릅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했죠. 이리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스토너는 캐서린에게 무섭도록 빠져듭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의 불륜을 눈치챈 이리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관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까요? 그 무심함과 건조한 성격에 슬퍼지더군요. 다른 사람이 눈치챌세라 그토록 조심했건만 발없는 날은 천리를 간다죠. 어느새 두 사람의 불륜은 학교와 인근에 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 교수직을 내놓고 함께 떠나거나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거나.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별을 예상했습니다. 스토너가 학문과 교육을 떠나서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캐서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저는 스토너가 캐서린과 함께 고향을 등지길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문학과 딸 그레이스를 놔두고 떠난다는 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운 선택이라 마냥 스토너를 비난하기는 어렵더군요. 이제 스토너도 나이가 들어 환갑입니다.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소인배 로맥스 교수는 계략을 꾸며서
스토노를 학교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스토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하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무의 공격은 스토노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스토노는 학교에서 물러난 후 수술을 받고 큰 종양 덩어리를 꺼내지만 이미 암세포가 전신에 다 퍼진 상태라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스토노가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요. 이디스는 그제서야 남편이 떠난 미래를 걱정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딸 그레이스는 모든 것을 놔버린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대를 저버린 자신을 향해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스토노는 조용히 살아온 과거를 회고합니다. 이제 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할 뿐입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교육자로서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그리고 캐서린에 대한 못다한 사랑도 마치 어제 일처럼 그의 뇌 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스토노의 일생은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실패한 모습에 가깝지만 그의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는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경과하여 마침내 그의 곁에 머물게 된 깨달음과 인생의 마무리 자체가 그가 예견하지 못했던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용함 속에서 폭발적으로 피어오르는 폭풍우 같다고나 할까요? 책을 덮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미국 지방대학 교수의 인생 이야기에 왜 소름이 끼칠 정도의 감동과 공감을 하게 됐는지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작가 특유의 집요하고도 세밀한 서술일 겁니다. 작가는 스토노의 내면을 깡그리 훑어가며 스토노 자신보다도 더 강렬하고 진실되게 그의 생각과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낸 스토노의 삶은 평범한 우리들, 아마도 유별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의 자기 모습 그대로입니다. 스토노의 삶은 쓸쓸하고 고독하며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빛나는 순간들이 곳곳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삶이 내세울 것 없이 끝나더라도 살만한 게 아닐까요? 이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다른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작가 중 가장 인간적인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는 위화의 작품들, 인생, 제7일, 원청과 생태과학자 델리아 오원스가 쓴 가제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예측할 수 없는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오롯이 힘을 다해 살다가 비록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현실적인 동기부여와 실력을 축적해주는 자기계발서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설도 그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일독을 권장합니다.